안녕하세요. 파사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사님이 쓰신 아마 논문인데 개인 파산 절차에서 환가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과 과제, 특히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환가를 어떻게 관제인이 하는지. 저는 뭐 관제인 오랫동안 했지만 최근 한 3년 동안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은 1년에 한두 건 있었지만 실제 환가를 한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또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해서 개인 회생 내지 개인 파산으로 일반 회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오신 분들, 채무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특별 연구반까지 만들어서 그 논문을 아마 집대성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제 참조할 만한 자료도 있고 양식도 있기 때문에 한번 수박겉 달기식이라도 한번 논문을 쭉 보면서 어떤 게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론.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죠. 이걸 금전화한다 그러죠. 파산 재단의 적정한 환가는 파산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와 직결되어 있어 파산관제인 직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에 해당하죠. 그렇죠. 뭐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해약환금도 있고 임차보증금도 있고 뭐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은닉재산에 대한 부인권 행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두되는 게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근데 막상 파산관제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환가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지만 파산재단의 환가가 경제적으로 타당한 내용 및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파산 채권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환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당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저는 뭐 이런 사태까지는 없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제인이 왜 이렇게 대충 하냐? 응? 최선을 다해서 환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번에 이제 도저히 안 팔리는 것도 3번까지 일단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채권자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죠. 따라서 관제인은 환가 처분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거래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으로 적정한 환가가 이루어질수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 개파 절차에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과 동상, 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금 등에 대해서는 환가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영에서 발간한 실무구조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동안 관제인들도 여러 뭐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한 방법론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널리 공유가 됐고요. 그렇지만 가상자산과 같은 특수한 자산에 대해서는 환가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글이 많지 않고 관제인들 역시 가상자산의 환가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조차도 지금 아직 없습니다. 늘 뭐 대비는 하고 있지만 의외로 가상자산에 투자 실패한 분들은 거의 그냥 탈탈 털려서 오기 때문에 잔존 코인을 남겨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물론 발견을 못할 수도 있겠죠. 최근 주변 지인이나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투자 열풍에 휩쓸려 가상재산에 투자하였다가 개인 도산 절차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함께 필자가 판사님이죠. 개인 도산 업무를 몇 년간 담당하면서 접하거나 파산관계와 함께 공유한 가상재산에 대한 조사나 환가 절차 및 방법을 부족하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가상자산 개관, 가상자산 개요, 가상자산의 의. 가상자산을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같은 국가 안에서도 규제 목적별로 상이하나 국내 현행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약칭합니다. 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가로 열고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의 특징. 가상자산은 그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즉 모든 거래 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 원장 시스템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정보를 중앙 서버 한 곳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을 생성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탈중앙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리자 내지 매개자가 통제하는 중앙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데이터가 저장, 처리, 유통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온라인 거래 기록을 묶어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구성하고 해시값을 이용하여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 뒤 이 데이터를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참여자, 노드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탈중앙화가 구현된다라고 합니다. 탈중앙화란 정부나 중앙은행과 같이 신뢰를 가진 제3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방식에 운영되고 가상자산 거래의 유효성이나 검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동의나 작업 증명 등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첫째, 탈중앙화. 두 번째, 익명성. 가상자산은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거래되고 이 식별번호가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에 보관되므로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3. 무결성. 블록체인이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는 분산된 원장에 동시에 보관되므로 데이터의 최초 등록 시점부터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상자산의 무결성이 보장된다. 이 무결성이라는 게 완전 무결할 때 그 무결성인가요? 결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무결성이 보장된다. 넷째, 보안성. 블록체인은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로 운영되므로 블록체인은 어느 한 곳만 침입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을 침해하기 힘들고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블록에 기록된 정보를 유의변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디도스 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예전부터 뭐 분산 어쩌고 저쩌고 하죠. 분산 무슨 공격. 이건 옛날부터 이제 유명하죠. 디도스 공격. 탈중앙화, 익명성, 무결성, 보안성. 이게 네 가지 특성이 있답니다. 가상자산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코인과 토큰. 가상자산의 분류 용어로 코인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을 소유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고 토큰은 독립된 메인넷 없이 다른 코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을 총칭하는 용어인데 현재는 코인과 토큰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교환 토큰, 익스체인지 토큰, 비트코인, 테더,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이제 테슬라 때문에 유명해졌죠. 리플 등과 같이 교환 토큰은 유통이나 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한 교환 단위라는 점에서 가상화폐라고 불립니다. 다음 유틸리티 코인, 유틸리티 토큰. 이더리움, 러시아 사람이 발명한 거죠.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이오스 등과 같이 유틸리티 토큰은 네트워크상의 제한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가상자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권형 토큰,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토큰과 연계한 가상자산으로 자산 토큰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토큰 간의 관계. 이와 같은 토큰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유틸리티 코인이 교환 토큰일 수도 있는 등 하나의 토큰이 여러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가상자산을 분류하면서 가상화폐를 교환 토큰으로서의 성격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한 차상의 개념을 디지털 토큰이라고 하며 디지털 토큰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최상의 개념을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낮아 가상자산 거래나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 같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2014년 세계 최초로 발행된 테더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데 미국 달러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시가 안정성이 확보됐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또 국내에서도 유명한 또 사기 사건 비슷한 게 있었죠. 3. 대체 불가 토큰 NFT입니다.
개개의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상자산을 대체 불가 토큰, Non-Fungible Token, NFT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각 토큰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대체 가능 토큰이라면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소유 증명서로 정의되며 토큰마다 고유의 아이디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NFT의 특정 자산이나 자격 등을 연결시키고 그에 대한 권리를 NFT에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현황 1. 투자 대상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2010년 7월 18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 설립된 후부터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며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가상자산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기준 가상자산의 개수는 22,070개에 달하고 같은 날 16시 30분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자산의 단위당 가격과 시가총액은 아래 표와 같답니다. 가상자산 단위당 가격과 시가총액 비트코인이 21,000달러고요. 시가총액은 10만, 100만, 1000만, 억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41조 달러입니다. 41조 원입니다. 원으로 41조 원,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419조군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153만, 이 두 가지만 하죠. 비트코인이 요즘도 한 2만 달러 넘는다고 왔다 갔다 하죠. 이더리움은 그 당시에 153만 원 했습니다. 작년. 결제비 지급수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식당, 가게, 쇼핑몰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위스, 일본, 에스토니아, 러시아,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은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국가 어디죠? 베네수엘라인가요?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긴 지금 이걸 하고 있죠. 도미니칸가? 하여튼 뭐 카리브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거를 법정화폐를 쓰고 있는 국가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은 것도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7일 기존 공용통화인 미국 달러와 함께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음부터 보고요. 오늘은 일단 법정 가상자산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분류 및 개념에 대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비트코인부터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